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IE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광주광역시와 경기 용인, 강원 홍천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는 대로 2시 10분에는 저희가 브리핑을 연결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여쭤봐야 될 것이 현 추세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언급한 IEM 선교회에서 운영한다는 IEM 국제학교. 여기서 이제 나온 동선을 좀 따라가 보니까 이어지는 추가 감염들이 많습니다. 대전, 광주, 용인, 강원도, 홍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으로 더 많이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 IEM 선교회가 전국적으로 한 23군데의 비슷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네. 이 학교들에서 장기간 지금 감염이 지속된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학교의 위치가 이제 외진 곳에 있고 바깥에 출입이 거의 없었다면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지 않겠지만 이게 도시에 있고 일반인들 지역사회와의 동선이 많이 겹쳤다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제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전국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이 만약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 감염 또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언급을 한 걸 보니까 제2의 신천지나 제2의 BTJ 열방센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속도와의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김윤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상황을 좀 잘 매듭 지으려면 어떤 선결 과제들을 좀 우리가 풀어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방역에서 기본은 신속한 진단과 접촉자에 대한 그 철저한 격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IEM 선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자에 대해서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명단 확보하고 그 연락해서 이제 그 검사를 받도록 당국이 종용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90%나 감염이 됐나를 생각해 보면 초동 대응이 상당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12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떤 즉각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라고 하는 비인가 학교가 제대로 대처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확산 안 됐을 거예요. 쉬쉬하고 알리지 않고 집단 생활을 또 했잖아요. 집단 생활하면서 사실 식사하는 공간에는요, 칸막이도 없었고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게는 한 방에 한 7, 8명까지도 거주를 했거든요. 같은 방 안에 마스크도 자면서 어떻게 마스크 계속 끼고 있겠습니까? 또 어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아무런 방역 대책 없이 그냥 한 곳에서 공동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밀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결국 이 학교가 비인가 학교니까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또 하나, 한 명의 그 학부모의 말에 따르면요. 한 학생이 열이 났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학교 당국에 제발 병원 좀 데려가 달라. 그랬더니 병원을 안 데려가고 땀 닦아주고 땀 나면 열만 재고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지금 발열이 났다 하면 당연히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고요.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기본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키고 있는 이 기본적인 방역 생활 수칙, 이거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집단 생활하고 그 아이가 그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생활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식사 시간에도 전혀 방역 대책 세우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 그 비인가 학교는 제대로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본인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의 대처도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입니다만 비인가 시설이 워낙에 지금 그러니까 사각지대로 이미 규명이 되어 있고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가된 그 학교들도 있어요. 대안학교 중에 인가 학교가 있고 비인가 학교가 있는데 인가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역 대책을 제대로 안 하면 정부 당국이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인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자체에서 전부 파악이 안 돼요. 인가를 안 받고서 자기들이 아름아름 어디 교회 안에 만들기도 하고 어느 하나의 건물을 마련해서 거기서 그냥 같이 기숙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인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요. 예전에 신천지 발 확산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형태가 아니라 곳곳에 성경 공부 방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번 비인가 이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학교라는 형태를 만들고 거기서 공동생활하면서 생활 방역을 전혀 시키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확산이 클 수밖에 없었고 예. 방역 당국이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방역 당국도 철저히 찾아야 되지만 예. 중요한 건 이런 비인가 학교들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른 무엇보다 열이 나거나 아니면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비슷한 사례를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를 겪었던 지난 1년 동안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는데요. 비슷한 유형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결국 방역 관리상의 어느 정도 보강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 의료진 입장에서 좀 요소가 없겠습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방역 당국이 지난 1년간 그 사각지대인 비인가 시설에서의 감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인가 시설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다음에 방역시설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 강제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슷한 예로는 예를 들면 무인가 기도원에서도 이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이 철저하게 내려지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숙식을 하고 거기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인가된 시설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감염의 위험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시설들을 철저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단 감염은 우리 방역 대응의 이제 가장 큰 변수인데 이제 이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터진 사례가 전국으로 더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총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뭐 변이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숨은 감염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일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설 연휴 앞두고 이제 세부적인 그런 기준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뭐 완화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인데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막는데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네. 들어오면 지금보다 굉장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산을 막고 그 사이에 백신을 최대한 접종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정작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덜 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상향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예. 놓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려면 확진자 수가 적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낮추고 예. 지금처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같은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노력을 그 사이에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정작 필요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5인 이상 금지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곧 그 기준들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건 사실 우리 현재 원래 발표된 기준의 3단계에서도 10인 이하 모임 금지였죠. 그렇습니다. 5인 이하 네. 모임 금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사적 모임을 강제하는 조치라 어느 정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의 말씀이시고요.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그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당국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고심이 커 보여서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27일 날 생활방역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네.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면 사실 효과가 떨어지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낄 때 너무 피로감이 커지면요. 나 못 지키겠어 이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네. 어느 정도 단계가 완화됐다, 강화됐다 이런 게 필요한데 물론 이제 방역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세게 해서 좀 끝내자 이렇게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설이에요. 설이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 방역 대책을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풀고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데 저는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지금 일어났던 지금 이런 그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예. 비인가 학교라든지 또는 집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접촉해서 개인 간의 어떤 전파도 많지만 집단 감염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를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거쳐가면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습관으로 터득한 것을 보면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을 보면 어느 부분이 더 위험하고 어느 부분을 더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그러면 1, 2, 3단계도 물론 큰 틀에서는 뭐 2.5단계든 2단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또 그런 어떤 단체나 아니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이제 특별 방역 기간과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하는 부분, 예, 이 예.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제 5인 이상 모이는 문제가 그래서 논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하되 예컨대 혼자 가거나 두 사람, 세 사람 가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보장하더라도 5인 이상 하는 것을 풀지는 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네. 왜냐하면 그게 설 같은 경우에 5인 이상을 풀었을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실 이제 IM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그 규정을 어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명, 8명, 9명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를 풀지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뒀던 부분들,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혼자 아니면 2명 정도 모여서 얘기하고 식사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이제는 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이나 지역 중심으로 좀 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양상 자체가 지역으로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경북 포항에서는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가구당 1명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라 이런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었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총리도 이 얘기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국무총리도 네네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물론 거기는 강제성이 없었지만 포항시는 아예 행정명령을 내려서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포항시에 있는 가구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심 밀집지역만 해요. 예컨대 이제 좀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곳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고 총 예. 가구 수가 약 18만 가구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 명만 해도 되고 더 이상 해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가족이 2명, 3명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20만 명 정도가 포항시에서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증상, 경증 이런 상태에서 확진되고 본인도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확산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 가정에서 한 사람씩 일단 검사를 받아보면 혹시나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확진자, 즉 증상이 없어서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면 예.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가구당 1명씩 일단 검사를 받으면 그 가구 전체가 일단 안전하다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혹시 무증상이나 경증 상태에서 확진된 걸 인지하지 못하고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선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확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임시 선별진료소 만들어서 누구든 와서 검사 받으서 했다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또 확진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험을 본다고 하면 전파력이 큰 20, 30대가 먼저 선제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것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면 자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렇죠. 맞아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게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포항시 외의 지역은 이게 의무가 안 되지만 포항시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두 여기에 포함된 18만 가구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 명 이상이. 네, 뭐 지자체는 뭐 자율권이라는 게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제 이 결정이 뭐 항상 다 맞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떠한 지자체의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작은 소도시의 결정이 큰 도시 혹은 더 나아가서는 중앙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네. 가구당 한 명 이상 검사를 의무화한다면 이런 지금 어쨌든 그 감염 사례나 규모를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큰 감염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걸 수도권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확진자의 숫자가 좀 적고 방역 인력의 여유 역량이 좀 있을 때 네네. 무증상자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하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한 대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1,000명씩 환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다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선별 진료소를 운영한 거는 적절한 대책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뭐 수도권에서도 이런 대책을 도입하는 거는 휴지기에 상대적인 안정기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통한 그런 검사는 인력 충원이 대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예. 여유가 있다면 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신학기 학생들이 대면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병행할 예정인데 오늘 교육부에서도 일단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학기에는요. 다음 학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들 그리고 유아들 이런 학생들부터 일단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2월까지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확산세가 다시 4차 확산이 일어난다면 제가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교육부에서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이제 일단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돌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수업을 안 하니까 사실 격차가 많이 심해지잖아요. 네네. 학력 격차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일단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면 그러면 1학년, 3학년이 등교를 하게 되면 학급이 과밀될 수 있잖아요. 2m 이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30명 이상 들어가면 2m 두기 안 돼요. 한 교실에. 그래서 2,000명 정도의 교사들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반을 하는 거죠.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반에 30명 이상의 학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반을 쪼개고 1학년, 3학년만 등교를 하니까 4, 5, 6학년이 썼던 교실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확대를 해서 2,000명을 배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돌봄 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를 특히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돌봄 교실을 만들고요. 학교에도 돌봄 교실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총 4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 교실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고 또 하나 원격 교육 기본법이라는 걸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추진을 해서 지금 이제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격과 비대면 대면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원격 교육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원격 교육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 원격 교육 기본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국 한 25만 2천 개 정도의 학교에 기가급 이상의 와이파이 그러니까 무선 통신이 가능한 설비를 다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격 교육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참 우리 교육계가 많은 혼선과 혼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나은 보완책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좀 제대로 듣고 격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코로나19 관련 소식 함께 했는데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권리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